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는 지금은 아침인데, 여러분은 점심이나 저녁에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뜨는 날입니다. 최악이라는 글자를 보니 저에게도 한 남자 덕분에 최악의 시절을 보낸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연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걸 들으면 어머니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도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 롤모델이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같이 일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장님 될래요. 뭐?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 우리 은지는 고생하지 말고 좋은 짝 만나서 편하게 살아. 왜 여자가 사장님 되면 안 돼요? 난 할 거야.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꿈과 목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말을 흘려 들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좋은데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고지식한 면이 있으셨어요. 저에게는 2살 터울 나는 언니와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머리가 좋았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언니 동생과는 다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장, 부회장 등 감투를 쓴 적이 많았습니다. 성적도 괜찮아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제가 경영학과에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꼭 거길 가야겠어? 은지 너도 은미 은선이처럼 얌전하게 있다가 시비나 갈 것이지. 은미 은선이도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여자가 의사를 하겠다고. 에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제가 제 꿈과 목표를 말씀드려도 항상 똑같은 반응만 되돌아왔거든요. 당시에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건 엄마였습니다. 아빠도 이해해야 돼. 돌아가신 막내 고모 있지.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젊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고모가 사실 의류 사업을 했었어. 근데 제비 같은 남자한테 꼬여서 자기 사업 다 말아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1년을 보냈다. 네, 그러다가 그만 자기 스스로 그 아까운 목숨을 네 고모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걸 네 아빠가 발견했었어. 아버지는 워낙에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신 것도 있지만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하시고 여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뇌리에 박혀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고모가 사업을 한다는 걸 그렇게 밀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혹여나 딸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겁니다. 엄마, 그럼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나 잘할 수 있어. 아버지의 상처를 처음 듣게 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 해내면 아버지의 트라우마도 없어질 테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대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한국에서만 있을 때보다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제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아버지의 사업은 연예기획사로 확장되었습니다. 거의 망해가던 기획사를 저희 아버지가 인수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획사에서 배출하는 배우나 가수들이 성공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연예기획사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한류 바람이 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수나 배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면 더 사업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쳐났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아빠네 기획사 연예인들 영상 같은 거 미국 헐리우드 스카우트사에 보내봐요. 캐나다 교포라서 영어 잘하는 배우 있잖아요. 은지야, 너 언제 아빠 사업 시켜보고 있었니? 너보다 훌륭한 친구들 많으니까 딴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돌아와라. 신나서 전화를 걸었다가 아버지의 단호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는지 알았기에 금방 극복하고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쓴 졸업 논문이 이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미국의 한 신생기업의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어요. 저는 그 회사가 알아주는 중견기업이 될 때까지 같이 으쌰으쌰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표에게 저는 촉망받는 직원이었어요. 은지, 우리 회사에서 오래오래 함께해.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게 돼도 언제든 은지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대표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돌아가서도 미국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미국 회사에서 3년을 일했는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배우 한 명이 운전면허를 해서 기획사 인지도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여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비전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회포를 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첫째 언니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같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막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해서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과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와 동생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제 은선이도 의사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의 졸지에 의사 집안이 되게 생겼네. 아버지의 말에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빠, 싫으세요? 그럼 지금 만난 남자랑 헤어질게요. 싫긴 뭐가 싫어. 잘 됐지. 근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생겼는데 은지, 넌 만나는 남자 없냐? 너 이제 31 아니야. 언제 시집갈래? 아버지의 잔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아직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은선아, 너 결혼하려면 언니 신경 쓰지 말고 해. 너 설마 아직도 사업한다는 꿈 못 버린 거야? 당연하죠, 아빠. 아빠 지금 기획사 휘청이고 있잖아요. 제가 도움드리려고 왔어요. 아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에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저 고집은 누구 닮았나 몰라.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씀하셨어요. 누구이 닮긴 당신 닮았지?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제가 미국에서 활약한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회사를 물려줄 순 없지만 직원으로 일을 해보라는 허락을 겨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일해봐. 대신 은진우한테 내 자리 물려주지는 않을 거야. 결혼하면 사이한테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 제가 혼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니까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황소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일을 하면서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들어가서 버려진 일을 수습했어요. 문제를 저지른 연예인은 퇴출을 시켰고 남아있는 배우와 연습생들에게 세계 국어의 언어를 배우게 해서 회화가 될 만큼 하도록 했습니다. 불평을 하다가도 글로벌 시대로 가기 위한 거라는 말을 하면 다들 수긍하고 3개 국어까지는 아니어도 영어라도 마스터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남아있던 가수 겸 배우를 일본으로 진출시켰습니다. 그 배우는 언어를 금방 습득시켰고 일본 내에서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 바람에 저희 회사의 인지도나 평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디테일한 직업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회사 주가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불러 제 노고를 인정해 주셨어요. 은진이가 미국에서 헛배우는 아니구나. 마케팅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밀고 나가라. 마케팅만요? 저 경영에 관해서라면 제 똘이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빠, 이제 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 대답이 없던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팀장으로 있는 마케팅 부서 직원분들과 연습생분들을 만나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보다 의외로 연습생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 단역 배우로 여기저기 출연하고 있던 한 남자 배우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의견들을 저도 고민했던 거라서 같이 불꽃 튀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듣던 직원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와, 성우씨, 배우하지 말고 마케팅부 들어와야겠다. 우리보다 더 동양 파악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남자 배우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짬바가 몇 년인데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5년 연습생 생활하고 이제 TV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성호씨가 올해 몇 살이지? 저 26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열심히 해. 우리도 성호씨 밀어주려고 노력 중이야. 네, 팀장님. 팀장님 제 또래죠?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대답했습니다. 성호씨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겠네요? 아, 정말요? 그럼 한 7, 8살 저보다 많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동안일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 배우의 말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티끌만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그 배우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동안은 아닐 텐데. 성우씨 사회생활 잘하네. 지금까지 외모 관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저는 일하기도 바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 단역 배우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린 게 까분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배우와 업계 동향에 관한 이야기나 배우나 가수들에 관한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말해주는 정보로 저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툭툭 던진 말에 제 일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샘솟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단역 배우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배우는 저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다니는 걸 기가 막히게 발견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지금은 제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없는 걸. 제 눈엔 팀장님만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그런 식으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아야 됐습니다. 하여튼 당시 제가 곤란할 상황에서 그 사람이 준 선물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어요. 참 세심한 성격이구나. 저래야 배우를 하는구나 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연예인 아니랄까봐 끼도 참 잘 부리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일을 어쩌냐? 네?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빠가 암이란다. 그것도 위암 3기. 저는 그 말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암에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장난치는 거죠? 정밀 검사 해본 거예요? 엄마가 싫어지 왜 그런 무시무시한 장난 하겠니? 네 언니랑 동생은 마음이 여려서 내가 너한테만 먼저 연락한 거야. 네 아빠 당장 수술하고 항암 받아야 한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반찬을 쓰고 불이 나게 아버지가 계신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감정에 동의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냐? 아빠, 엄마가 한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 위가 영 불편하다 했더니 위암 3기라네. 아직 정밀한 검사는 안 받았는데.
대충 봐도 그렇대. 저는 말은 그렇게 씩씩한 척 하시지만 아버지가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 너 우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울어. 아빠, 포기하지 마요. 3기라도 완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의학기술 발전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언니와 동생도 병실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며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의사 딸 둘이 놔두셨는데 이칭이 될 때까지도 모르고 시집 갔다고 출가맹이라 친정에 자주 오지도 않고 죄송해요, 아빠.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야단이야? 나 당장 죽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막내가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일단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내일 조직검사부터 해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할 거예요. 전이 안 됐으면 수술받고 완쾌하실 수도 있어요, 아빠. 그렇게 말하는 언니와 막내 동생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뜬금없이 저를 보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야, 홍은지, 너 언제 시집 갈 거야? 네가 시집을 가야 내가 마음 편히 죽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다음 달까지 진지하게 만날 남자 물어와라. 아빠, 이 와중에 무슨...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너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은진이가 남편 안 만나면 뭐 어쩌겠냐?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해야지. 아빠, 지금은 아빠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아빠 완쾌할 거니까. 그리고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 제 분야에서 나름 난다긴다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사업하면 큰일 당해. 내 동생 영희도... 아니다, 말을 말자. 아버지의 상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아프신 와중에도 저에게 남편을 만들어야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죽기 전까지 남편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것도 남편을 만들라는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표가 암 3기라는 소식이 알려주면 회사 직원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당분간은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 걱정으로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살만 쭉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 약해진 저에게 다가온 게 바로 저희 회사 소속 배우 김성호였어요. 전부터 제 앞에서 알짱대더니 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죠? 성호 씨는 성호 씨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오디션 보러 다니셔야죠. 에이, 저 땡땡 감독 저희 오디션 봤는데 떨어졌어요. 배역에 맞지 않는다나 뭐라나. 서로 기분도 꿀꿀한데 술이나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갑자기 술이 땡겼습니다. 대학 다닐 때 빼고는 스스로 술이 땡겨서 마신 적은 없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편한 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도 하고 제 마음을 꿰뚫은 듯이 저에게 위로를 해줬어요. 술이 얼큰하게 취할 때쯤에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팀장님, 저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팀장님 좋아했어요. 조금 눈치채셨죠? 에이,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또래 여자 만나요. 전 팀장님이랑 회사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린 여자들은 저랑 말이 잘 안 통해서 답답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한 아이디어로 마케팅에 성공도 했잖아요. 저는 팀장님이랑 있으면 제가 모르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성호 씨랑 만나요? 성호 씨는 저한테 동생처럼 느껴지는데. 아닐걸요? 팀장님, 지금 자기 마음을
꾸깃꾸깃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다릴 테니까요. 술기운 때문인지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서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꼭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기 때문에 바지 사장으로라도 앉혀놓고 이후에 제가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여차하면 대표 자리를 빼앗아와도 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간만에 있지 사업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신생 하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럼 선홍씨, 네? 나랑 만나는 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한번 만나봐요. 물론 회사 직원들에게는 비밀이니까 우리 둘이 비밀 연애하는 거예요? 제 말에 그 사람은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명 배우였어도 배우는 배우였구나 싶은 생각에 소름이 끼치네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별로 깊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고 제 걱정을 해줬습니다.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라고 경쟁하고 힘들게 살았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점점 차갑게 얼은 제 마음이 녹아가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사람과 만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성호 씨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지치고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성호 씨. 우와, 다행이네요. 팀장님, 아니 은지씨, 직원들 사이에서 뭐라고 불리는 줄 알아요? 뭐래요? 얼음공주래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거라면서. 어머, 그랬구나. 난 그럴 수도 몰랐네.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은지 씨의 차가운 겉모습 속에 어린 소녀를 발견했거든요. 은지 씨, 이제 저한테 좀 기대요. 언제든 은지 씨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소름 끼치게 뭔 개소리를 하냐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기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수술과 항암 치료하고 계셨고 저를 보면 항상 결혼하라는 말씀만 기계처럼 하셨습니다. 은지 너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이러다가 아빠 비명 행사하면 어떡하라고 그래? 아빠 변호사 만나서 이혼이라도 썰어야 하나? 나 죽으면 회사 땡땡땡 회사의 지분을 다 넘기겠다고. 기록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니까 저도 괜히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진작에 만난 사람 있어요. 경영적으로는 젬병인데 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쭉쭉 잘 나갈 인재라고요. 정말이야? 성격 좋고 믿음직스러운 남자면 됐지. 그거면 돼. 제 말에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정말 아버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는 2차 수술을 받으셨고 검사 결과 종양 중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한 뒤에 아버지 건강도 회복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어린 동생으로만 봤던 저희 소속사 배우가 이제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저에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그놈은 자기 검은 속셈을 속이고 저를 대했겠지만 그걸 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혼자서도 당차고 강했던 제가 아버지의 암과 회사 경영에 대한 복잡한 생각에 힘들어하던 때 귀인처럼 나타난 사람이라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까지 빠졌네요. 사기꾼이나 강도들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다 털어간다는 교훈을 나중에야 뼈저리게 직접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2차 수술하신 뒤에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많던 머리숱이 다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은진아, 오늘은 출근 안 하냐? 저 연차 썼어요. 아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네 남자친구나 좀 데려와 봐라. 어떤 놈인지 내가 봐야 할 거 아니야. 정말요? 근데 아빠, 그 사람 저보다 7살 연하이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에요. 어이구, 우리 딸 은지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 처음 보네. 그럼 더 궁금해지네. 그치 여보? 그러게 말이에요. 일이랑 결혼하겠다던 고집센 둘째 딸은 홀린 게 어떤 놈인지 정말 궁금하네. 그러지 말고 오늘 데리고 와. 그래, 오늘 아빠 컨디션 좋으니까 데려와 봐라. 어머니 아버지가 돌발적으로 제 남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아, 은지씨, 나 너무 떨린다. 뭐 사가야 돼? 글쎄, 선물 필요 없는 분들이라서 알아서 해. 이따 저녁 7시까지 내가 보낸 주소로 오면 돼. 아, 나 오늘 은지씨 부모님한테 점수 딸 거야. 이따 봐요. 흥분해서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었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친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설마 바람을 놓은 건가?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뭐, 안 올 모양인데. 시간관념 없는 놈 봐도 뻔하지. 은지야, 오지 말라고 전화... 아버지의 말씀 중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와 저희 부모님에게 넙죽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늦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사죄부터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핀잔을 주셨어요. 뭘 사온다고 약속 시간을 늦어? 선물 그런 거 필요 없네. 그런데 남자친구는 들고 온 큰 가방에서 주섬주섬 돌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수석인데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충주에서 수석을 모으고 판매다오고 하셔서 거기 가서 가져왔습니다. 약속 시간 내로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석이라는 말에 저희 아버지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수석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드릴 와인잔 세트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니 선물입니다. 와인잔 세트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빈티지 접시나 잔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잔을 보자마자 저희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내가 사려고 했던 건데? 프랑스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놓쳤거든. 이걸 어디서 찾았대? 아, 정말요? 저는 그냥 브랜드 와인잔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발품파에다가 너무 예뻐서 사왔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남자친구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이 감격에 겨워 와인잔 세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져온 수석을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지가 말하던가? 네? 아니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냥 제가 감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 중 최고로 좋은 거 찾다가 가져왔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아무튼 고맙네. 아버지는 뭔가 깨름직한 걸 느끼셨는지 완전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버지는 약간 테스트를 하듯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고 남자친구는 당황하지 않고 야무지게 대답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과일을 먹으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위암 3기야. 치료받는 중이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긴.
머리카락 빠진 것만 봐도 알 텐데. 아무튼 난 예전부터 사위한테 내 회사 물려주려고 했어. 자네가 있는 기획사 사장이 난데 몰랐나? 저는 사진 속 모습이랑 너무 달라져서 전혀 몰랐습니다. 자네 우리 은지한테 상처 주지 않고 사업 잘 운영하면서 살 자신이 있어? 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는 척을 하던 그 인간은 이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은지 씨가 옆에서 도와주면 사장으로서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 경험해 본 적은 있나?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고구마 기계를 싼 값에 구입해서 군고구마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또래 알바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마련했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랑 비슷하네. 나도 어릴 때 아이스케이크를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말아먹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오른 걸세. 자네 26이면 어린 나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자네 우리 딸이랑 결혼할 거지? 당연하죠. 저 은지씨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사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네한테 회사 대표 자리 내주겠네. 조만간 변호사 만나서 계약서 써서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전에 네, 장인어른. 벌써 장인어른이란 말이 나오네. 하여튼 그 전에 회사 사람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은 올려. 내가 은지 손 잡고 들어가주고 싶어서 그래. 당연하죠, 장인어른. 저희 최대한 빨리 결혼 준비할게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남자친구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메어왔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던 대로 점수를 딴 남자친구를 배웅해주러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얹어안고 방방 뛰며 말했어요. 은지씨, 나는 내가 소속된 기획사에서 대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나 이 기회 놓치지 않을게. 은지 너랑 나랑 둘이면 못해낼 게 없잖아. 그래, 일단 아버지가 대표 자리는 주시는데 아마 당신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나 서포트 좀 해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친구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설마 날 바지 사장으로 안 치려는 거야? 아버님이 사이한테만 물려주신다고 해서? 무슨 말이야. 우리 서로 도움을 해나가자는 거지. 아버지가 많이 불안하신가 봐. 대표 자리 넘겨받으면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자. 그래, 은지씨 고마워.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다니. 그 사람의 말에 어딘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머리카락도 자라고 건강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한테 너무 섣부르게 대표 자리 넘기는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을 갖고. 무슨 시간을 가져? 나 이제 힘들어서 일 못한다. 다 내려놓고 한 달일지 1년일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여생 네 엄마랑 즐기면서 살 거야. 최대한 빠른 걸로 해서 2달 후면 결혼식 올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온 이후부터 회사에서 직원분들과 소속 연예인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보였어요. 성호씨 왜 그래? 당신 벌써부터 이러면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당신을 믿고 일하겠어. 당신이 회사 대표가 돼도 직원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은지씨,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나 이 정도 복수는 해도 되잖아. 저 인간들이 날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는지 알아?
정말 서럽다. 와이프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한 소리 할라치면 본인이 더 불쌍한 척을 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렇게 2달 후에 저는 그 인간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분들과 회사 임원분들만 참석한 소규모 결혼식이었어요. 지방에서 목사로 계신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쪽 사람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웃고 계셨어요.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게 그렇게 대견하다면서요. 다 신의 은총이라나 뭐라나. 남편의 부모님이 신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목사 행세만 하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뜯어낸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결혼 후에 회사 일을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바빠? 이제 회사 꾸려가려면 이쪽 업계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하니까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장인어른은 왜 나한테 대표 자리 물려줄 생각이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아빠가 내일 모레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 진짜야? 이제 나 정말 우리 회사 대표 되는 거야? 은지야 고마워. 내 앞에 나타나줘서. 은지 네가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잖아. 난 정말 행운아야. 그렇게 좋아? 좋지. 가마코트 짧은 내가 무슨 수로 큰 회사의 대표가 되겠어. 이걸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작은 확률이지. 나 진짜 행복해. 그때쯤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도 했고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겠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제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었어요. 그렇게 대표 자리를 받자마자 남편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은 매일 술을 먹으러 다니고 보란듯이 법인카드로 룸사롱에 가서 돈을 써댔습니다. 그런 남편 덕에 빈 대표 자리에서 남편 대신 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했어요. 점점 지쳐가던 저는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너 미쳤어? 법인카드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다 본다는 거 몰라? 회사에서 대표로서 잘해보겠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이렇게 바락바락 질러? 남편 안 울린 거 몰라? 그리고 네 덕분에 네 아버지 밀어내고 내가 실질적인 하늘이 됐잖아.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너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애초부터 아니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나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니? 너네 집 배경 이미 알고 있었고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네. 너 진짜 미쳤어? 하나도 안 미쳤고 완전 제정신이야. 이렇게 머리가 맑은 적이 없어. 네 부모님이 우리 이혼한 사실 알면 힘드실 테니까 우리 쇼윈도 뭐 하자. 나는 젊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래. 남편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알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뭐하니? 엄마 내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는 잘 계시죠? 너희 아빠 한 달 뒤에 삼자 수술하기로 했어. 수술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징조라는 거 알지? 3차 수술 잘 되면 완치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더라. 잘 됐네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갑갑한 가슴을 부여잡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신 건 기뻤지만 회복하셔서 아버지가 이뤄놓은 사이라는 놈 때문에 다 망해가는 걸 지켜보게 되실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렇게 남편과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하며 남편이 사지는 똥을 어떻게든 수습하면서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은 자기 방에 있었고 제가 아버지가 오셨다는 말을 하자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몸은 어떠세요? 내가 자네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 이 상장 열어봐.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좋은 선물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거 꺼내서 제대로 봐봐. 이건 제가 서명한 계약서잖아요. 이게 왜... 어? 그래, 그거 가짜야. 내가 뭘 믿고 너 같은 노은팽이한테 내 피 같은 회사를 주겠어? 일단 테스트 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바로 변하더구만. 너같이 근본 없는 쓰레기한테 내 회사를 그냥 줄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지식하고 어리석었어. 그리고 너 이놈, 내 선물 더 있으니까 밑에 서류도 열어봐. 남편은 손을 떨며 서류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던져버렸습니다. 뭔가에서 제가 가보니 한 초등학생 아이 사진이 여러 장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버님 오해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형이 낳은 아이인데... 뭐? 지금 이 와중에도 변명이랍시고 거짓말을 짓거려? 자네, 내 회사 법인카드 함부로 쓰고 횡령한 거 경찰에 고소해놨어.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나 좀 살려줘. 나 우리 회사 대표 맞잖아? 내가 너무 모자란 생각을 했어. 당신한테 충성을 다하고 살게. 제발 나 내치지만 말아줘. 은지야,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 아니 그 사기꾼 자식의 말에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깔깔대며 웃다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어린 새끼가. 내가 뭐에 씌었었지. 너 형사 고소만 할 줄 알아? 민사까지 들어갈 거야. 앞으로 각오해라. 인생 쓴 경험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던 그놈은 집에 도착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증거가 많아서 바로 구속영장을 받고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및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쳐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은지씨, 나 정말 지죽은 듯이 살게. 당신 노예처럼 살 테니까 이혼만은 제발. 너 같은 노예 필요 없어. 입은 살아가지고. 미친놈아. 꿈에 부풀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망나니 짓을 했던 그 파렴치한 범죄자와의 소송에서 저는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징역 1년형까지 선고받았어요. 저는 소송이 끝나고 그 인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그 자식은 안 그래도 무명 배우였는데 앞으로는 절대 연애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디서 뭐라고 살지 모르겠네요. 아마 시궁창 속에서 뒹굴고 있거나 엄한 여자 등쳐먹고 살고 있겠죠. 아무튼 그 후로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를 대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하시던 대로 두 분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저는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7년 전에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살 난 아들도 있어요. 회사 대표 자리에 앉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예기획사회의 사업에서도 인정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반성을 하시고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한낱 양아치에게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아버지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상의를 하고는 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에 예쁜 꽃이 필 텐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